1993년 10월 13일 선조가 다시 돌아와 이미 둘 다 사라져버린 종묘의 제사 지내니 외적의 침략에 한성을 비우고 피난길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여기정 최응은이 건강 문제로 사직을 청하고 뒤를 이어 유성룡이 영의정이 되는데요. 한겨울에 접어든 즈음에 비변사에서 아랍니다. 경성에 합파가 밀려든 일을 굶주리고 얼어 죽은 백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천 등지에 벌어진 시체가 구름을 이루고 있으며 비어있는 민가에도 많은 시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온이 올라가 얼음이 풀리게 되면 악취와 병균으로 인해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역병 또한 떠들게 될 것이니 군사 중의 일부를 뽑아 고성박 상기석에 묻도록 하소서. 사헌부에서 아랍니다. 백성이 굶주림이 극에 달해 심지어 인육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굶어 죽어 길에 방치되어 있는 시체는 모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육신이 온전하게 붙어있는 것이 없으며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도살하기까지 하고 아울러 내장과 뇌수까지도 먹고 있다 하니 보고 듣기에 너무나 참혹한 지경입니다. 도성안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형조에서는 굶주린 백성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으니 포도대장에게 명하시어 그러한 행위들을 모두 막아 금하게 하소서. 연산군 시대에 허리가 꺾이기 시작한 조선은 그 후 중종, 인종, 명종 시대를 거치며 당쟁이 더욱 심화하고 외적 세력의 준동으로 정세까지 불안해지니 더욱 피폐해져가는 삶에 백성들은 도적이 되어 명종 때에 이르러서는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임꺽정의 난이 발생했을 정도로 나라의 근간인 백성의 삶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기근이 최악으로 극심할 때는 인육을 찾아 순간의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에 이르러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는 전쟁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국력조차도 모두 소진되어 있음에 전란과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당시 인구가 크게 축소되었을 정도이기만 했습니다.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랍니다. 유종희하의 군사 5,000명만 팔거에 남고 중국 군사가 모두 서울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유종의 5천 군사로는 외적의 경주와 강원도로 침범할 시에 방어할 수가 없으니 급히 여러 장수에게 명하시어 정병을 뽑아 요충지를 방어하게 하소서. 당시 명나라와 일본 간에 이루어지고 있던 강화 교섭의 내용을 선조와 조정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명나라 원수 송웅창이 중간에서 모든 사항을 통제하고 제재하면서 명나라 군사의 움직임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선조와 조선 조정으로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만 했습니다. 송웅창이 중국 조정에 때에 따라 편의적이고 거짓된 보고를 올려 마치 남해의 외적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간 듯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변사에서 아랍니다. 이덕행의 아램대로 중국 군사의 철수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군사가 이미 철병했으니 인심은 반드시 크게 흔들릴 것이 틀림없고 중국 군사가 철군에 가는 길들에서 일으킬 자패가 적지 않을 것임에 이는 실로 큰일입니다. 급히 여러 장수들에게 경계하게 하고 남아있는 군량을 우리 군사에게 먹이게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기를 둬두어 한꺼번에 흩어져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지금까지 중국 군사는 모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투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정이 명도 통하지 않고 각처의 신하들도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으니 걱정만이 앞서고 신들 또한 마땅히 조처할 방책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되며 조선 조정에서는 송웅창을 통하지 않고 중국 조정에 사정을 직접 알려 군사를 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송웅창이 막혀 조선의 실정이 중국 조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외적이 부산 둥지로 잠깐 물러나 있는 것은 정말로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적은 경상 좌우도의 요충지인 울산, 동래, 부산, 웅천, 제포, 거제, 영등포, 율포, 옥포 등지에 수십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면서 위협을 가해오고 있으니 그 흉악한 깨는 의심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3년간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에
서울에는 기근에 죽어간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들판은 모두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외적이 눈앞에 있어도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명의군사 5천 명 외에는 모두 철군해 외적은 그것을 반겨 우리를 공략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의 운명은 간두에 달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도 도움을 청하자니 번거로울까 염려되고 말없이 그냥 있자고 해도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이며 참으로 우리의 처지가 매우 슬프고 급박하기만 합니다. 중국이 속국으로 처신하면서 그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당시 선조와 조선 조정의 무력함은 한심하기만 한 것이었는데 병조판서 이덕행이 아뢰입니다. 시인이 살펴본 바 당초 명의 십류경이 외적과 평양에서 강화할 때 조선의 한강 이남 사도를 일본에게 할양해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껏 그에 대한 조처가 없으니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외인들이 말하고도 있다 합니다. 또한 명의장수가 신에게 말하기를 외적이 일본으로 철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는 우리 조정에 경솔하게 알리지 말라. 그리 되면 송웅창, 이여성 모두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십류경은 명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을 주관해온 명의 사시인인데요. 일신의 안전 또한 담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결전을 피하고 강화를 추진하는 명의장수 송웅창이 중국 조정에는 조선의 현실과 다른 보고를 해왔으며 그에 대해 선조와 조선 조정에서는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을 이어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풍신수길의 이름으로 명예 항복하는 뜻의 문서를 보내면서 모든 사태의 원인을 조선에 미루며 시간을 끌어가고 있었는데요. 비변사에서 아랍니다. 지금의 형세는 중국에 군사를 청하지 않으면 외적을 막아낼 도리가 없으나 구원병이 온다고 해도 군량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풍신수길이 그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복하겠다고 하는 외인들이 화해를 칭탁하면서 실제로는 군세가 강화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일 수밖에는 없었는데 3년을 이어가는 전란 속에 땅은 황폐되고 마땅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가운데 군량 등의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했으니 그런 처지를 견디지 못한 송의준 등이 기근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함께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세는 그 존망이 단지 중국 장세의 뜻에 달려있는데 그들의 언행에는 특별한 의지가 없고 앞뒤가 달라 비록 적이 침공한다 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단지 종이에 적힌 헛된 말로만 적을 위협하여 물러나게 하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는지 알 수 없어 지극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4, 5월에 이르기까지 적이 침략이 없다면 우리가 소맥과 대맥을 수확할 수 있어 그나마 대비할 수 있겠지만 만약 외적이 공격해 온다면 그마저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우리 군사는 다시 도모할 방도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 군영에 머무르며 외적의 서진을 감시하여 오던 이순신 또한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고군분투해가고 있었는데요. 도망병이 속출하여 수군의 수가 감소하고 부족한 군량에 군사들이 굶주리며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어야만 하는 암울한 형편이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돌아 1594년 1월에 들어 이틀에 걸쳐 수습하여 묻은 시체의 수가 431구나 되었을 정도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여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봄이 시작되어 갈 때 비 내리는 한산도 군영에서 이순신은 적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을 타고 바위가 층층으로 이루어진 산마루에 올라서니 제법 넓은 평지에 동서로 뻗은 산봉우리의 경치가 마음에 들어 그곳을 집터로 삼고자 하다가 눈을 떴으니 어떤 징조에 일는지 어느 메인이 혼자 앉아 손짓하며 소매를 걸었으나 나는 그것을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해괴하다. 명의장수 십류경이 오래지 않아 화친을 맺을 것이라 한다. 관계와 교묘한 술수를 위장하는 외적인데 이미 그것에 속고서도 다시 같은 잘못에 빠져드니 참으로 안타깝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무더운 것이 마치 초여름과 같았다. 밤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즈음 이순신은 선조의 명을 받아들게 되는데요. 경상감사 한효순의 보고에 의하면 경상 좌도의 왜적이 무리지어 거제로 들어갔다 하는데, 이는 필시 전라도를 침범하고자 함이니 경은 삼도의 수군을 모아 적을 섬멸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이순신은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가는데요. 아침에 순천부사가 말하기를 고성이 소소포에 적선 50여 척이 드나든다고 하여 곧바로 군관 제만춘을 불러 소소포 지형에 대해 물었다. 고성이 현령이 와서 당한포에 적선이 출입하는 바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인육을 먹는다고 하니 어찌해야 기근을 해결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소포는 제1차 당항포 해전을 통해 왜적을 경멸했던 당항포가 위치한 당항만 상류에 있는 지역인데요. 선정관은 왕명을 전달하는 무관벼슬입니다. 아침 일찍 본영이 연락선이 들어와 선정관 송경령이 수군을 살피기 위해 온다고 하여 적도로 진을 옮겼다. 오후가 되어 선정관이 도착해 세 통의 문서를 전달해 살펴보니 명의군사 10만 명과 은 300만 양이 들어온다. 왜적이 야익에 호남을 향하고 있으니 전력을 다해 차단하고 무찌를 하는 내용과, 다른 한 통에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것을 나는 항상 잊지 않고 있으니 공을 세운 군사 중에 포상받지 못한 자는 기록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영의정이 편지를 받고는 주야를 살피듯이 나라를 살피고 염려하는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사무치는 통분을 누를 길이었다. 아침이 되어 영의정 윤석열에게 회답 서신을 작성한 이순신이 해가 넘어갈 즈음 적도를 떠나 한산도로 복귀할 때 경상우수사 원견이 보낸 군관유와 말을 전하기를 적선 8척이 춘원포에 정박하였으니 지금 당장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적극적인 원균은 큰일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이순신은 휘하 장수인 나대용을 보내 눈앞에 작은 것을 보고 움직이다가 대사를 그르칠 수 있으니 더 많은 적선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뜻을 전하게 합니다. 나대용은 무관으로 병선 연구에 힘썼으며 거북선과 병선 등을 건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3년째인 1594년 3월 3일 저녁에 대해 외선 6척이 당항포 등지에 정박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바로 모든 배를 모이도록 명을 전해 흉도 앞바다에 진을 치게 한 후 가장 튼튼한 배 30척을 골라 우조방장 어영담으로 하여금 적을 경멸하도록 계획했다. 어둠이 내려 배를 나아가게 하여 저도에 이르러 있다가 늦은 밤이 되어 출발해 진해 앞바다에 다다랐다. 그곳에 정박해 있던 외선 6척을 추격해 불태우고 저도에서 다시 2척을 불살랐다. 당포 소소강에 외선 14척이 있어 조방장 어영단과 경상우수사 원균으로 하여금 멸살하도록 명을 전하고 고성 아자원포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원포 해전 이후 근 1년여 만에 왜적과 전투다운 전투를 벌인 제2차 당포 해전이 시작된 것인데요. 부산을 중심으로 응가하면서 거제도 등지를 오가며 약탈과 살인을 일삼고 있던 왜적을 어영담을 공격의 사령관으로 삼아 경멸하게 하고, 이순신은 본진의 나머지 함선을 이끌고 그 배후를 길게 늘어서 포위하면서 다른 외선의 공격을 경계하고 달아나는 외선을 차단하는 치밀한 작전 계획하에 모두 31척의 외선을 경멸한 일방적인 승전이었습니다. 당포에서 외선을 경멸한 이틀 후 다시 왜적들을 찾기 위해 거제로 향할 때 역풍이 강하게 불어왔다. 어렵게 흉도에 도착하니 남해 현령이 보고하기를 명예군사 2명과 왜적 8명이 통지문을 가져와 명나라 군사 2명만 들여보낸다고 했다. 그것은 왜적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나라 장수 담종인이 보낸 통지문이었다. 그 말에 분통이 씻어서 몸이 매우 힘들어져 앉아있기도 누워있는 것도 편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전라 우수사 이혁기와 함께 명예군사를 만난 후 되돌려 보냈다. 계속해서 근처의 왜적을 토벌하기 위해 정찰과 수색 활동을 해나가고 있을 때 일본과의 강화 회담을 이어가고 있던 명예장수가 왜적의 말을 들어 이순신의 공격을 중단시키고자 한 것이었는데, 일본의 장수들이 휴전을 원하니 괜한 소란 일으켜 강화에 어려움 초래하지 말고 조선의 군사들은 각각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장수의 말을 속절없이 견뎌야 하는 것이 당시 조선의 형편이었는데,
솟아나는 울분에 마음과 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이순신은 다음날 다시 적습니다. 몸이 죽을 만큼 힘들고 움직일 수가 없다. 때문에 통지문에 대한 회답을 작성하라 하였는데 그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편함을 떨치고 일어나 내용을 작성하여 정사립으로 하여금 마무리해 보내도록 했다. 다시 한산도 군용으로 돌아왔다. 외적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예장수 말에 이순신은 외적이 둔치고 있는 거제, 웅천 등이 모두 우리 땅인데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각기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나 그것 또한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적어보낸 것입니다. 고린부원의 진주성이 함락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부산과 거제 등지에 은거한 외적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멋대로 약탈하고 살인하면서 납치를 자행하며 조선의 군사가 그런 적들을 공격하여 물리치면 외적은 그것을 빌미로 명나라 장수를 압박하고 명예장수는 조선의 장수들을 압박해 외적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는 했습니다. 전선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것에 대해 선조는 조선의 장수들을 재촉하는 형세이기만 했는데요. 제1차 당황포 해전 이전에 그런 선조의 밀서를 받았던 이순신은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적습니다. 새벽에 임금의 밀서를 받아들었다. 수군과 육군의 장수들이 방관하기만 하고 방법을 찾아 외적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여러 장수와 결의하고 3년 동안 해성을 떠돌면서 원수 갚을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오지 않았던가? 다만 외적이 험고한 곳에 응구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패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둠이 내려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란 일을 생각하나 뚜렷한 방책을 찾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순신은 소가리라 하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몸살을 자주 겪고는 했는데요. 명의장수 담종인에게 회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20일 이상을 쾌차하여 몸을 떨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공무를 처리해 가야 했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은 서신을 통해 조정의 근황 등을 이순신에게 알려주고는 했는데요. 경상우수사 원균이 조정에 장계를 보내 이순신이 주저하면서 외적에 대한 공격을 망설인다고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통분할 일이다 하면서 매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타무손의 보고로 아내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사실을 듣고 난 이순신은 아내의 병이 몹시 위급하다고 한다. 이미 그 생명이 다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라인 일이 이러한데 어찌 다른 생각을 하겠는가마는 아내가 숨이 다하면 아들 셋 딸 하나는 어찌 살아가게 될는지 참으로 슬프고 애달프다.